야, 저 여자 조심해라. 다른 것도 판다는 소문이 있어. 늦게까지 남아있는 남자들이랑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한참을 있다 나오더라고. 알지? 그게 뭔지 그런 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함께 일하는 동료가 국밥집 여주인을 가리키며 던진 한마디에 제 인생의 뿌리까지 흔들릴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국밥집을 주시하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저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살인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가다꾼이지요. 부산 건설 현장을 다니며 매일 새벽에 나가 해질 때까지 현장을 누비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아내는 6년 전 자궁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있지만 자기 살기 바빠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일하는 것보다 현장을 따라 옮겨 사는 것이 편했기에 컨테이너, 숙소에서 라면을 안주 삼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먼지에 덮여 있는 작업복을 툭툭 털기만 하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두건을 하고 앞치마를 두른 채 피곤한 듯 손님을 맞는 여자, 그곳 국밥집 주인인 이영선 씨가 있었습니다. 음료수는 서비스예요. 하루 정말 힘드셨죠?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고 살기 위해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인 삶. 이젠 더 이상의 갈 곳도 희망도 행복도 없다고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이영선 씨의 국밥집에서만큼은 저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혼자 국밥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늘 같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말을 걸어볼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은 인사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반복하기만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던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박 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저 여자 국밥만 파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판대. 늦게까지 혼자 남아있는 남자랑 건물 뒤에 가서 한참 있다 온다잖아. 그걸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밥을 입에 넣다 말고 이영선 씨를 옆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도 몰라? 여기 있는 남자는 다 알아. 돈만 있으면 뭐 다 해준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이영선 씨는 늘 성실하고 친절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밤이 되면 천박해지는 일을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영선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소주 한 병 드릴까요? 유난히 시원한 바람이 불던 가을 저녁. 손님으로 들어간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네, 소주 한 병이랑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국밥이 나오기 전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저만 혼자 앉아 있네요. 근데 왜 항상 혼자 오세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안 어울리시나 봐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놓아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 저는 혼자가 편해요. 사람 많은 곳은 불편해서요. 아, 그러세요.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차 있었지만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곧 움직였습니다. 국밥집 손님이 다 빠져나간 늦은 시간, 손님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장사 끝나셨으면 저랑 한잔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 말에 머뭇거리던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마시는 것보단 덜 외로울 수 있겠네요. 그녀는 소주컵 2개를 꺼내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엔 손님이 안 오세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면서 마시는 술 한 잔은 참 외롭더라고요. 저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몇 달째 매일 오시는데 이름도 모르고 있네요. 강우진입니다. 69살이고요. 네,
그럼 우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이영선이라고 해요. 67살이고요. 서로 이름을 알고 나니 조금은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진 씨는 참 과묵한 분 같아요. 늘 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식사만 하시잖아요. 그래도 오실 때마다 참 반가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매일 혼자 오냐고 묻지 않으셔서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영선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우진 씨, 참 말씀 잘하시네요. 말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하하, 저도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제 말을 끝으로 서로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저는 영선 씨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선 씨는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네, 벌써 6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딸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실례인 줄 알지만 혹시 남편분은요? 늦은 시간에 항상 혼자서만 일하시는 것 같던데요.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생각을 하다 덤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갈라섰어요. 딸이 10살 때쯤인가? 이혼한 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딸도 직장 찾아 서울로 가고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딸도 바쁜지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진 씨는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는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참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영선 씨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현장에 떠도는 소문이 자꾸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궁금하긴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실수를 가장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저 영선 씨, 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혹시 밤에 다른 일도 하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선 씨 얼굴이 일그러졌고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싶어 미안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런 분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게 속상. 제 말을 끊고 영선 씨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그쪽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영선 씨, 그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이제 문을 닫아야겠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선 씨는 이미 뒤를 돌아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화가 난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네요. 몇 번의 사과에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국밥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일이 마치자마자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쉽니다.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길 2주일.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영선 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 하나로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지요. 오랜 시간 문이 닫혀 있는 국밥집을 보며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할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지난날 대화에서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인지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외곽에 있는 원룸촌. 무작정 그 동네로 가보았습니다.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연락을 할 방법도 없지만 뭔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슈퍼 사장님께 혹시 이 영선이라는 분 아세요? 60대 후반이고 건설 현장 근처에서 국밥집 하시는 분이에요. 물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해가 지고 지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우진 씨, 익숙한 목소리에 몸을 돌려보니 영선 씨가 서 있었습니다. 먹언디색 외투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국밥집에서 보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 여성스럽고 여리게 보였지요. 영선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걱정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영선 씨는 제 모습을 뚫어지게 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 한 잔은 하셔야죠. 그렇게 저는 영선 씨의 집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방 한 개뿐인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약봉지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선 씨, 몸이 편찮으세요? 약이. 아, 그냥 오래된 병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는 무릎이 너무 아파 가게에 나가지 못했고요. 영선 씨가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무릎이 불편해 국밥집을 열지 못했다니 더 미안해졌습니다. 가게를 못 열 정도로 몸이 힘드셨군요. 제가 괜히 오해를 했어요. 아, 아니에요. 사실 그날 우진 씨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잘 못 잘 정도로요. 가게 문을 닫은 건 무릎 때문이었지만 다시 가게에 나갈 용기가 나지는 않았어요.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차만 마셨습니다. 영선 씨가 이 침묵을 깨며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기분이 상했었나 봐요. 여기서 6년을 살며 일했는데 아직도 저를 그런 여자라고 이상한 눈으로 봐요. 낮에는 국밥 팔고 저녁에는 몸 파는 여자. 처음엔 화도 내고 설명도 해봤는데 오히려 소문이 커지기만 하고 지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긴 했거든요. 영선 씨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찻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후 빚에 시달릴 때가 있었는데 국밥집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답니다. 빚을 갚을 엄두도 못 낼 때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 모임에 와서 술만 따라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라 빚도 갚고 딸 학원비라도 내자는 마음으로 몇 번 갔었답니다. 영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일은 없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일 안 한 지 4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그런 여자로 불리고 있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나쁜 시선으로 상처받았던 그녀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지요. 그럼 이제 국밥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문 여실 건가요? 네, 그만둘 수는 없죠. 대출받아서 차린 가게인데 아직 대출금이 남아 있어요. 무릎만 괜찮아지면 다시 나갈 거예요. 영선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약이 많던데 다 뭐예요? 이것저것 많아요. 전 남편한테 폭행당해서 생긴 후유증 약도 있고 우울증 약도 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심할 땐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일을 하려면 약을 먹어야죠.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영선 씨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은 더 큰 상처만 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씨,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 건데요. 뭘? 말끝을 흐리는 영선 씨의 모습이 외롭게만 보였습니다. 제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는 듯 했지요. 혹시 내일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시고 가도 될까요? 진료받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영선 씨는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짓다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우진 씨는 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다들 제가 이상하다는 소문을 듣고 나면 저를 멀리 하시는데. 저도 왜 그러는지는 잘 몰라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슬픔이 저희 슬픔처럼 아팠고 힘든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제가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서요.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선 씨의 눈빛이 참으로 따뜻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뵐까요? 네, 제가 꼭 오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깨끗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옷을 찾아 입고 차 시트도 닦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빨리 출발했지요. 다행히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영선 씨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작은 과일 상자를 넣어 두었습니다. 어제 영선 씨 집에 과일이 하나도 없었던 게 신경이 쓰여 급하게 마트를 들러 사온 것이지요. 약속 시간이 되자 영선 씨가 나왔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한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우진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에요. 라고 하며 과일 상자를 건네자 영선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 괜찮은데.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과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영선 씨는 잠시 주춤하다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네요. 그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집으로 올라가 상자를 두고 오겠다고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차 안에서 영선 씨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오랜만에 받아모는 선물이었네요. 라고 밝게 말을 해주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부산 시내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영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해주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른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던 일. 남편이 계단에서 밀어 다친 후 경찰과 상담사의 도움으로 이혼을 하게 된 일. 그 후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도 딸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죠. 딸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그런 고생을 하며 대학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영선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대학 2학년 때쯤인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은 소문을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아예 오지도 않아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선 씨가 참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과 멀어지는 저의 모습이 영선 씨와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진료실에서 진찰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는 허리 협착이 심하게 진행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영선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술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의사는 비용을 말해 주었고 영선 씨는 알겠다는 말만 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선 씨의 표정에는 절망이 보였습니다. 영선 씨,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수술할 형편이 안 되는데 약으로 좀 더 버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영선 씨의 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 힘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월급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고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본 적이 거의 없었지요. 통장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돈이 영선 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도 괜히 영선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조심스러워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선 씨, 오늘 저녁 식사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된장찌개 하나는 자신 있어요. 영선 씨는 크게 웃어 주었습니다. 정말요? 69살 남자분이 요리를 하신다니 신기해 보여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쭉 하던 건데요. 누구든 배우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영선 씨는 반찬을 준비해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며 함께 시장에 가 장을 봤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장을 둘러본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네요. 영선 씨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매서웠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계속 웃기만 하세요? 아내 생각이 나서요. 아내도 참 꼼꼼한 성격이라 살림을 잘 살아줬거든요. 영선 씨는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아내분을 사랑했나 봐요. 네, 그런데 아프기 전에는 잘 표현 못했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그러자 영선 씨도 저도 비슷해요. 딸한테 더 잘해줄 걸 매일 후회하고 있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픔을 이해한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영선 씨의 집에 돌아와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 먹던 밥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으니 사람 사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지요. 밥을 먹을 때도 뒷정리를 할 때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계속 공사장 일을 하실 건가요? 관리직이라도 힘드실 것 같은데. 몸이 움직이는 한 일은 해야죠. 평생 한 일이 이 일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은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쉬셔야 할 나이잖아요. 은퇴라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밥 먹고 일하며 살아가는데 집중했을 뿐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은 없었지요. 계획은 딱히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앞날을 계획한다는 건 쉽지 않죠.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실례가 많았네요. 이제 가볼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니 즐거웠어요. 영선 씨의 말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그럼 내일 저랑 공원에 산책 가실래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라는 말에 영선 씨는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공원에 가기 전 모시러 오겠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매일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하루는 장을 보며 음식을 같이 만들고 가끔은 호프집에 가서 맥주잔도 기울였지요. 우진 씨, 제가 만든 파김치예요. 드셔보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파김치는 먹어본 적 없던 맛이네요. 아니에요. 과찬이에요. 진짜 대단해요. 왜 이런 실력으로 국밥집만 하셨어요? 영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제가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혼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사람들 따가운 시선도 있었고요. 영선 씨가 너무 딱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작은 가게에 묶어두고 있었네요. 영선 씨, 언제가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요리 실력이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할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그냥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 영선 씨는 모든 걸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내고 있을 때 공사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2주 후면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건설 현장이 있으니 자리를 옮기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영선 씨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이 제게는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영선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선 씨, 곧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2주 뒤면 다 이곳을 떠날 것 같아요. 순간 영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진우 씨도 다른 곳으로 가시겠네요. 멀리 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컨테이너에서 나와 집도 구할 거고요. 다른 일자리도 구할 생각입니다.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소소한 일이라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영선 씨는 아무 말 없이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남으시려고 하세요? 진심으로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영선 씨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에 영선 씨 눈에 맺혔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영선 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 이런 말 처음 해봅니다. 나이 70살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영선 씨를 만나고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영선 씨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실 저도 우진 씨가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또 저를 어떻게 볼지 염려가 돼 걱정이 되었고요. 영선 씨, 사람들이 뭐라도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더 중요한 거죠. 영선 씨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네, 함께 있으니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라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사장 일이 마무리되고 영선 씨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영선 씨와 함께 할 시간이 많아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선 씨의 건강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에서 운동을 하니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답니다. 우진 씨, 요즘 정말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움직이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그게 다 영선 씨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런 거죠. 의사 선생님도 수술 전 운동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진 씨가 매일 챙겨주시니 제가 건강해지고 있네요. 영선 씨의 말이 참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선 씨께 정식으로 고백할 계획이었죠. 조금 늦게 만난 사이긴 하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공원에서 함께 산책할 때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영선 씨,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영선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영선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우진 씨, 정말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백이 우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선 씨는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절대 우습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우진 씨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제가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우리를 행복하게 두고 싶어 하지 않네요. 어느 날 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아들 재호였습니다. 아버지, 소문이 사실이에요? 지금 여자랑 같이 사는 거 맞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재호야, 이 엄마 세상 떠난 지도 6년이 넘었다.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거냐? 아버지, 하필이면 그런 여자랑 소문도 안 좋다면서요.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재호야,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영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도 만나보면 알거다. 아버지, 저는 그 여자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꼭 그렇게 살겠다 하시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 뵙지 않을 거예요. 오랜만인 아들과의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들과는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정말 끝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영선 씨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 영선 씨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고 하시면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서울로 오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호야, 영선 씨는 내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었어. 너는 그 영선 씨를 모르잖아. 제가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뭘 더 알아야 해요? 몸 파는 여자랑 어떻게? 그 입 다물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한참 보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여자가 엄마보다 중요해요? 영선 씨를 엄마랑 비교하지 마라. 둘 다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선택하세요. 그 여자예요. 저예요? 재호야, 왜 꼭 선택을 해야 하니? 둘 다 내 가족이 될 수 있잖아.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전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새엄마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엄마에 대한 배신이기도 해요. 가슴이 무너질 듯 아팠지만 저는 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너희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 선택을 강요하지는 마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재호는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와의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며 영선 씨는 계속 울기만 했지요. 우진 씨, 저 때문에 아들과 그렇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언젠가는 재호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픔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변의 시선은 더 따가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마트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고 동네 어르신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영선 씨도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는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진 씨, 가끔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시선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영선 씨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재호에게서 청첩장이 왔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고 엄마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은 비워져 있었지요. 끝내 영선 씨를 초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 아들 결혼식은 혼주 자리에 앉으셔야죠. 영선 씨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선 씨가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을 거예요. 결국 아들의 결혼식 날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축복해 주지 못한 것은 가슴 아팠지만 영선 씨의 손을 잡고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그날 이후 저희는 새로운 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진 씨, 우리 강릉의 바닷가 마을로 가요. 제가 결혼 전 살던 곳인데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서 작은 집을 구해서 조용히 살아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했고 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합쳐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우리의 새 출발 장소로는 최고였지요. 이사한 지 6개월.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매일 바다를 산책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선 씨 건강도 좋아지고 있고 우리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평범한 노부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진 씨,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아들과도 멀어지고. 바닷가를 걸으며 영선 씨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데 후회라니요. 우리는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지금처럼. 우리는 서러운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우리 두 사람.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행복한 삶이 우리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고난과 편견에도 맞설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